네, 금요일 진행되는 연준화처 시간입니다. 연준의 데이터를 통해서 시장의 매크로 변수들, 흐름들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 이코노미 21의 양영빈 기자 모셨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러면요. 이 지난주에 또 중요했던 잭슨 홀 미팅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꺼내보려고 합니다. 사실 잭슨 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이 또 상당히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기조연설에서 금리 인하를 시사를 했었고요. 시장이 또 반응을 줬습니다. 빅컷에 대한 기대감도 약간 커지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잭슨 홀 미팅에서 굉장히 여러 내로라하는 경제학자들이 또 논문들을 발표했어요. 앞으로의 시장 상황을 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논문들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기자님?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파월 의장이 8시에 그 기조연설을 하고 네네. 그게 끝나자마자 바로 8시 30분에 발표한 논문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발표하는 거니까 그만큼 제일 중요했던 그랬겠죠. 거겠죠. 네. 근데 뭐 제가 평가를 하자면 뭐 학문적인 성과도 굉장히 좋은데 결국에 그거는 이제 파월 또는 연준이 그동안 한 일에 대해서 이 찬가를 불러주는 네. 그리고 결론은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 파월 의장의 발언뿐 아니라 잭슨 홀 미팅에서 나온 내용들이 모두 중요하게 앞으로의 영향을 또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베버리지 곡선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어떤 부분을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베버리지 곡선은 이제 기본적으로 노동의 수요하고 노동의 공급을 같이 이제 점을 찍어 본 거예요. 네네. 근데 공급이 많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일을 하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직 활동을 많이 하는 건데 그건 보통 실업률로 나타냅니다. 네네.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실업했으면은 그냥 일자리 잃은 거 아니냐, 실직자 아니냐 네. 하는데 그냥 실직자하고 실업률에 집계 되는 실직자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어떻게 그건 다를까요? 뭐냐면은 네. 바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어야 돼요. 아, 우리도 이제 이런 경험이 있던 분들이 많을 텐데 실업 급여를 받으려면은 네. 그냥 가만히 실직 당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구직 활동 열심히 구직 해야 돼요. 활동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의미입니다. 구직 활동을 하겠다는 건 한다는 것은 내가 노동을 공급하겠다 시장에. 의지가 있는 거네요. 예. 네. 그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러면 이거는 공급이고 네. 수요가 있겠죠. 수요가 있다는 건 뭐냐면 기업이 우리 회사에 공장 라인에 자리가 몇 개 비었는데 네. 몇 명을 뽑겠습니다. 공고를 내야지 이것도 이제 구인율에 들어갑니다. 네네. 그러면 이게 이제 수요고 기업은 수요를 하고 그다음에 실직된 실업자들은 네. 그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보면은 실업이 많이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기업이 빈자리가 별로 없다 없다는 이런 거죠. 얘기겠죠. 네. 그래서 대략 이렇게 반비례의 네. 관계를 보여줍니다. 여기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파란 선으로 돼 있는 거 있죠. 네. 요게 이제 바로 그 실업과 즉 공급과 그다음에 구인 수요 이거를 같이 한번 그려본 그래프인데요. 네. 요게 이제 재밌는 게 이렇게 보시면 빨간 선이 있고 네. 45도 선이 있고 파란 선이 있는데 왼쪽의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수직해 있죠. 좀 가팔라요. 예. 네. 이건 뭐냐면은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막 올렸어요. 맞아요. 금리를 올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때 구인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 실업자보다 네. 그 구직하는 사람보다 2배나 높았었는데 그게 점점 떨어졌죠. 네. 그게 이제 금리 인상하면서 이렇게 점점 떨어졌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러면 금리를 인상하면은 네. 실업이 좀 생기지 않겠나 했는데 바로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는 부분이니까 실업은 별로 안 떨어진 거예요. 네. 많이 올라가지 않은 상태였던 거예요. 근데 이번 이제 논문의 이제 특징은 뭐였냐면은 이 베버리지 곡선의 어떤 임계선 네. 그거를 이렇게 딱 이제 하나 해서 임계선이요? 저걸로 이 베버리지 곡선이 나눠진다 이렇게 본 거죠. 네, 확실히 그 말씀 주셨던 때 2022년 초부터는 이 베버리지 곡선이 예상대로는 좀 작동하지가 않았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베버리지 곡선을 좀 재해석했다. 이게 좀 이런 말인 것 같은데 네. 실제로 베버리지 곡선이 어떻게 좀 움직였는지 말씀 주실 수 있으세요? 네. 그걸 한번 이제 자료를 이제 찾아보면요. 네. 제가 이렇게 다 점이네요. 네, 다 점으로 돼 있죠. 이것도 뭐 당연히 이제 1개월마다 나오니까요. 그쵸, 네. 그러면 이제 최근에 있었던 2022년부터 2024년, 물론 이제 7월까지는 아직은 발표는 안 됐습니다. 네네. 그 실업률만
실업률만 발표됐고 구인율은 이제 발표되지 않았는데 네. 제가 대충 가정해서 이제 점을 찍어 본 거고요. 네. 굉장히 수직으로 내려왔죠. 맞아요. 요게 금리 인상을 시작했을 때 그때가 2022년 3월이잖아요. 맞아요. 그때부터 이렇게 나온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여러 이제 대단한 학자들은 어떻게 봤냐면 금리 인상하면은 네. 앞으로 실업률이 가파르게 이렇게 쭉 갈 거다 예상을 했던 분들도 있고 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머스라는 분, 그다음에 블랑샤라는 분. 네. 이분은 우리나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박사학위 지도 교수였습니다. 아, 정말요? 네, 그렇군요. 그런 분들은 이제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이제 연준이 금리를 올리니까 야 이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굉장히 큰 이제 실업률을 맞게 될 것이다. 네. 실업률이 생길 거다 이렇게 네. 예상을 했고 그게 금리를 이 상태로 계속 올리다 보면은 한 실업률 7%까지 올라갈 것이다. 바로 저기 2022년 3년 저 맨 꼭대기 네. 점에서 그걸 예상을 했어요. 네. 그런데 실제 했던 거 보면 이렇게 쭉 그대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실업률은 증가하지 않고 구인율만 떨어지고 동시에 인플레이션도 잡았던 아주 좋은 소프트 랜딩의 네. 하나의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아주 전형적인 예가 이렇게 된 거죠. 네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저 지점이 바로 이 파란 선 있죠. 네. 이게 이제 베버리지 임계선인데. 아까 봤던 임계선이군요. 네, 그게 뭐냐면 실업률하고 구인율이 같은 이 45도 여기서 뭐 이 가로축 비율이 좀 커서 그런데 이게 이제 45도 선이거든요. 네. 그 위에 있으면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고 이제 논문의 저자들이 얘기를 했던 거죠. 네네, 그렇군요. 실제로 베버리지 곡선의 움직임들을 저희가 점을 통해서 또 같이 파악을 해봤는데요. 그럼 향후에 좀 기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는지도 상당히 이 곡선의 움직임이라든지 중요하겠네요. 어떻게 볼까요? 네, 사실 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이제 연준이 했던 거는 뭐냐면은 이 금리를 인상한 그쵸, 거죠. 네. 그다음에 금리를 인상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다고 여기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시장 참여자들이 앞으로 향후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거야 하는 네. 그게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보면은 사실 거의 실제 인플레이션하고 비슷하게 움직여요. 네. 예, 저 이제 파란 선은 1년짜리인데요. 네. 앞으로 1년 후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거야 시장이 예측한 거고요. 그다음에 저 빨간 선은 3년짜리인데 3년은 아무래도 좀 덜 현재 상황에 덜 이렇게 민감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보면은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또 기대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많이 이제 안정화됐기 때문에 네. 현재 요걸 통해서 보면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거죠. 금리 인상을 해서 그러니까. 실제 인플레이션도 잡았고 그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도 상당히 안정화했다는 것에 대해서 뭐 이거는 저도 어쨌든 연준이 2022년 3월부터 금리 인상을 했고 네. 6월부터 QT를 했잖아요. 네네. 그런 이제 일련의 정책들이 어쨌든 현재까지는 전체적인 거시경제 상황에서는 뭐 잘 맞았다.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잭슨홀 미팅에서도 그래서 파월 의장도 이 정책의 효과들을 좀 설명을 해줬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향후의 통화 정책 이제 드디어 좀 변화가 좀 생길 것 같거든요. 저자들이 봤을 때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을까요? 저자들이 이제 봤던 거는 뭐냐면은 뭐 두 가지 이제 상황을 예상을 하는데요. 이제 지금은 이제 구인율이 네. 실업률보다 작은 그 상황에 왔으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그러면은 이제 베버리지 곡선이 이렇게 평탄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금리를 올릴수록 고금리 정책을 하면은 실업이 높은 실업률이 네. 생길 수가 있다. 이런 이제 하나의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요? 위험성이 있고 또 하나는 여전히 아직 상황은 뭐냐면은 지금 베버리지 임계선 위에 있으니까 이제 뭐 공급 측 어떤 충격이 오면 이거 굉장히 취약하다. 그래서 또 인플레이션이 오를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금리를 계속 이제는 인하를 해야 되냐? 네. 인플레이션 생기면은 금리를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높은 실업률이 생기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방지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려야 되잖아요. 그럼 둘 중에 어떤 걸 해야 되냐? 이제 저자들의 이제 결론은 뭐냐면은 첫 번째 위험이 더 크다. 두 번째 위험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야, 우리는
금리 인하하는 게 맞다. 이건 뭐냐면 연준의 스탠스를 또는 파월의 어떤 그 향후 정책에 대한 또 지지를 보내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아마 이분들은 나중에 연준이나 이런 데 아주 잘 취직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금리를 올릴수록 실업률이 더 생길 수 있다는 위험성을 저자들도 조금 더 크게 평가를 했고요. 결국에는 파월 의장이나 이 연준의 스탠스처럼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근거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았나 저희가 베버리지 곡선을 통해서 함께 또 파악을 해봤습니다. 네, 넘어가서요. 그러면은 이제 3분기에 이제 한 달 정도 남았거든요. 언제 이렇게 좀 더위가 또 가시고 9월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 재무부 국채 발행이랑 좀 다르게 스텔스 QE 정황이 계속 좀 나오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지금 그렇게 파악이 되는 걸까요? 네, 재무부가 이제 7월에 이번 이제 그 달력 날짜로는 3분기죠. 네네. 그러니까 7월부터 9월까지 우리는 이번 분기에는 얼마를 순 발행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7월 초에 이제 그걸 밝혔는데요. 네. 거기 나온 걸 보면은 그 전부 한 740억 달러 그 7,400억 달러 정도를 발행하기로 돼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뭐 QT 이런 거 다 이제 빼고 나면은 대략 한 6,5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부분이 현재 이제 8월 말까지 딱 그린 겁니다. 네. 밑에 파란 거는 단기고요. 위에 그 주황색은 장기군요. 중장기, 장기 중장기. 국채인데요. 네. 거기에서 이제 재무부가 밝힌 거는 뭐냐면은 우리는 대략 장기 국채는 4,700억 달러 발행할 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단기 국채는 이제 순 발행입니다. 1,800억 달러 발행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8월까지 한 거를 제가 보니까 단기 국채는 지금 거의 3,560억 달러. 엄청 많이 발행이 됐어요. 거의 2배 네. 이상 순 발행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장기 국채는 아직도 가야 될 길이 아직 멀어요. 많이 네. 멀어 있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보통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스텔스 QE다. 그러니까 몰래 하는 QE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QE는 연준이 하는 거지 재무부가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QE를 보면은 연준이 시장에 있는 중장기 국채를 매입을 하는 게 QE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그리고 이제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커지고 확대되고, 근데 이거는 어떤 양적인 측면인 거고 질적인 측면에서 그거의 의미는 뭐냐면 QE를 해서 연준이 중장기 국채를 사니까 네. 장기 국채를 사니까 장기 국채 수익률이 금리가 떨어지겠죠. 떨어집니다. 네. 그게 사실 어떤 질적인 차원인 거거든요. 근데 이 재무부는 그럼 그걸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 네네. 내가 장기 국채는 이만큼 발행하고 단기 국채 이만큼 발행하기로 했는데 네. 약속을 어기고 단기 국채를 많이 발행을 한 거예요. 현재까지는. 네네. 그 얘기 뭐냐면 장기 국채를 적게 발행하니까 장기 국채는 공급이 적으니까 금리가 떨어지겠죠. 가격은 올라가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몰래 하는 QE다. 이제 질적인 측면에서 본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평가를 재무부가 사실 시장이 소화하기에 제일 좋은 거는 한 달짜리, 뭐 2달짜리, 3달짜리 단기 국채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주로 이렇게 발행한다는 건 뭐냐면은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이유로 현 뭐 행정부를 돕는다든지 그런 뭐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궁극적으로 이렇게 스텔스 QE를 하는 것에 대한 효과는 저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 이렇게 된다면은 장기 국채 금리의 하락으로 이게 나타나겠죠. 네네.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떤 이제 국채 시장의 안정화 그거로서는 이제 시장이 받아들이는 것은 좋지만은 실제 이제 원래 하기로 했던 데에서 네. 이런 약속을 아마 지키지 못한다면 지금 화살표처럼 저것까지 가지 못한다면은 아마 재무부는 요것 때문에 아마 두고두고 비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또 스텔스 QE에 대한 재무부의 행동들까지 또 함께 살펴봤고요. 그리고 사실 예전에는 또 연준의 영래포가 굉장한 관심사였어요. 저희도 이 시간에 좀 초반쯤에 다뤘던 것 같은데 이제는 약간 또 관심이 덜하거든요. 영래포 특징은 어떤 게 좀 바뀌었을까요? 네, 영래포가 이제 한참 줄어들 때는 저게 줄어들면은 뭐 유동성에 거의 뭐 네. 세상이 망한다라는 수준으로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네. 근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영래포가 현재 줄어들었는데 거의 한 6개월째 횡보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 6개월 직전만 하더라도
상당히 뭐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야 이거 4월이면 다 없어져. 지금 이제 벌써 8월 끝나갔죠. 네. 그럼 이제 4개월 지났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뭐 한 내년 뭐 한 상반기까지도 네. 대충 이 정도 수준 유지하다가 뭐 조금씩 줄어들 것 같은데요. 네네. 여기에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재무부가 아까 말한 대로 현재 이 그 스텔스 QE에 이제 혐의는 있는데요. 네네. 아직 한 달이 남았으니까 그쵸. 정확한 이제 아직 물증은 없는데 만약에 이 상태로 간다 하는 거는 뭐냐면은 단기 국채를 발행을 많이 하겠다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사실 영내포하고 단기 국채는 단기 국채 발행이 많이 될수록 영내포가 많이 줄어듭니다. 네.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흐름이 있었고요. 그러면은 이제 영내포가 급격하게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아니면 반대로 7월에 나왔던 그 재무부 분기별 국채 네. 발행 계획대로 네. 재무부가 그대로 뚝심 있게 밀고 나간다. 그러면 여기서는 다시 또 영내포가 더 오를 지금 한 3천억에서 4천억 달러인데 대략 한 5천억 달러까지도 오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전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달까지 조금 더 재무부 행동들도 같이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시간에도 한 번씩 계속 다뤄드렸는데요. 연준의 비상유동성 공급장치라고 볼 수 있는 이제 BTFP, 재할인 창구라고도 하는데 이 잔고는 지금 어떻게 잘 줄어들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아주 적게 조금씩. 조금씩요? 예, 네. 이쪽은 대략 한 일주일에 한 10억 달러 정도, 현재 1,000억 달러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다 없어지려면은 100주가 필요한 거죠. 그럼 2년이 필요한 2년이네요. 건데 네. 사실 이거는 만기는 내년 3월이면은 완전히 다 종료가 됩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에는 좀 급격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많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거의 만기 가까이 가서 급격하게 줄어들 건데 왜냐면은 요거는 사실 은행이 연준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은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연준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았을 때 다른 어떤 레포 시장이라든지 다른 어떤 시장보다 금리가 제일 좋았어요. 이게 금리가 제일 쌌어요. 그러니까 계속 가지고 있겠죠. 그 이제 수익성 문제 네네. 때문에요. 그래서 아마 지금처럼 이제 계속 서서히. 조금씩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대출한 걸 갚아야 되는 그런 은행들은 최소한만 갚는군요. 예, 최소한만 갚는 거고 만기까지 가지고 가지 않겠냐. 그리고 만기에 또 거의 3월 근처에서 급격한 하락이 생길 텐데 그때 또 아마 음모론이 또 등장하지 않을까. 은행 유동성이 확 줄었다. 네. 그런데 뭐 이제 그때 가서 또 은행들은 또 다 알아서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재할인 창구의 데이터까지 저희 함께 분석해 드렸습니다. 네, 기자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연준 와처 시간이었고요. 이코노미 21의 양영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